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국민의힘 이제 여당 됐죠?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님 모시고 네. 정치 현안 꼬치꼬치 여쭤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당 되시니까 어떤지 좀 따뜻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책임감이 마음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도 근데 정치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집권당 되면 이렇게 좀 보람차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오늘 MBC 어디 이 가이드북을 보니까 예. 집권 여당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이렇게 아 왜요? 뭔가요? 아니 그 우리말 순하게 맹폭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거하고 집권 여당은 그냥 여당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데. 집권 여당은 저 동호방 저 중복이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과거 같으면은 근데 민정당 시절 같으면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소야대를 또 여러 번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사실은 국회 이제 권한과 국회의 책임이 또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권한은 국회가 큰데 책임은 저 행정부가 도구로 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좁혀내냐가 큰 과제가 된 것 같고 제가 아까 외전 본방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동민 의원님이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뭐를요? 국정에 대해서 모든 상임위에서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부가 좀 부족하고 이 정부가 의구심이 좀 있겠지만 그러나 정부를 일단 구성하게 해서 정부가 원래 판단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그리고 이 정부가 다른 정부겠습니까? 다 민주당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다 함께 거기서 또 커온 사람도 있고 우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니 제가 이게 그냥 신소리가 아니라 최영두 의원님 같이 어떤 그래도 합리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언론으로서는 사실 어떤 뭐 극소수 의원님이 어떤 의원님들은 그냥 어떤 그 정치적 그 당의 정치관 거기 입각해서 그냥 같은 동어 반복을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반해서 최영두 의원님과 어떤 다수의 어떤 의원님들은 그래도 상식의 판단에서 당의 입장을 설명하시고 하는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라서 제가 모시고 왜 불안해하세요? 아니 좋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전 진심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먼저 하실까요? 그럼 아니면 그래서 국회의 책임이 매우 커졌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커져서 그 얘기를 오늘 하시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바야흐로 국회의장을 뽑는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당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지금 국회 시스템 이런 식입니다. 국회의장을 다수당에서 내부 경선으로 뽑고 나면은 그분이 되죠 그냥? 나머지 당은 찬반 투표만 해요. 이게 우리 근행크님 그 자녀 학교에서 또 이런 선거는 안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근데 이게 이제 오랜 관행인데 그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국회법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법대로 해서 국회에서 그 국회법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관행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그건 아마 이제 다수당에게 좀 책임을 주고. 아니 국회 본회의에서 해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수당의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뭐 우리 당에서 이제 의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당 출신이 의장이 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후보 중에서도 제가 뽑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뽑고 싶으십니까? 제가 어제 후보들 몇 분 들으셨. 아니 진짜로 뽑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한번 그래서 최 의원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국회의장 지금 야당의 후보 중에 누구십니까? 우선은 뭐 김진표 사실은 제일 연장자이신 김진표 의원도 존경하고 옛날 기자 때부터 그분 지금 제가 듣기로는 김진표 그다음에 이상민, 우상호, 조정식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누구 찍으십니까? 저는 그분들이 다 좋아서 국회 본회의에서 아니 국회 본회의에서 한번 정리를 들어보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는 사실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인데요. 미국의 의회의 경우에 우리는 미국도 이제 다수당 소수당 미국은 한 석이라 많으면 다수당의 권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같은 대통령제지만 미국의 의회는 대통령을 압도하거든요. 그 연방 정부를 셧다운도 시킵니다. 예산을 안 줘가지고 그런데 미국 의회의 경우 어떻게 하냐니까 미국도 서로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공화당 대통령이 될 때도 있고
또 공화당 그렇습니다. 대통령인데 예. 민주당 다수당 예. 지난번에 부시 때 그랬죠. 누구죠? 트럼프 때 예. 낸시 펠로시 뭐 이렇게 예. 나오듯이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특판할 때 보니까 예. 그게 답은 뻔한데 예. 어차피 다수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낸시 펠로시하고 존 베이너가 예. 같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예, 합니다. 하고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 전체 아, 어떤 그렇습니다. 의중을 예. 묻는 절차를 그렇습니다. 그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건 우리도 우리만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럼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예. 여당에서 뽑아놓고 그래 그걸 예. 선택을 하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니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야당분 중에 다수당분 중에 한 명이 하더라도 야당의 의사도 좀 담은 분이 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 어차피 국회의장이 되면은 예. 무소속이 됩니다. 무소속이 되고 다음에 좀 국회의 뜻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장이 다수당에서 예. 경선을 통해서 뽑는 게 되노니까 예. 다수당의 강경파에게 국회의장 후보가 벌써부터 치고 들어가는 예. 말하자면은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예. 이런 형국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면요. 그 자기 당이 다수당일 때 그런 걸 주장을 하시면 딱 되는데 이게 항상 아니죠. 그게 이제 항상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얘기 꺼내면 괜찮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 다수당이 어차피 됩니다. 그거는. 아니요. 제 얘기는 될 수 뭐냐면 있는데. 그런 주장은 예. 본인이 속한 당이 다수당일 때 그걸 주장을 하시면 저는 기론이셨습니까? 따져보시면 아시겠죠. 예. 제가 이제 다수당일 때 국회 대변인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국회 예. 대변인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정의화 의장이셨어요. 정의화 의장. 예. 정의화 의장이 국회 다수당이 당시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었으니까 예. 과반에서 했는데 의외의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도 정의화 의장이 될 것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의화 의장이 압도적으로 예. 됐어요. 됐는데 그러 놓으니까 이제 집권당 내에서 여당이죠. 여당이자 다수당, 여당이자 다수당에서 상당히 불편해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그랬는데 예. 제 이야기는 조금 빗나간 이야기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예, 다수당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무슨 되는데 말씀이- 예. 다수당에서도 다수당의 국회의장은 다수당 그래도 강경파의 그러니까 어떤 이런 포로가 말씀이죠. 아니라 그러니까 예. 어차피 다수당 분들 중에 한 명이 되더라도 다른 당들의 의견도 폭넓게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 국회법도 국회 예. 선진화법에 따르면은 예. 이제 이전과 달리 2014년이죠. 2014년 이후부터는 지금 한 8년 됐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국회가 가장 왜 국회의장을 여당이 예. 꼭 해야 되는 생각하냐면은 직권 상정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직권 상정. 그래서 야당이 아무리 터집을 잡고 뭘 발목을 잡더라도 예. 직권 상정을 통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예. 여당이 있었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 또 하나 두 번째는 야당이 예산으로 예. 이제 잡아서 12월 31일 전에까지 통과 안 시켜줌으로써 정부를 거의 마비시키는 이런 이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국회 선진화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의장의 직권 상정도 없어지게 됐고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고 하도록 한 달 전에 예산을 예.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그런 수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예. 그걸 의장이 룰을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의장이 종종 이제 국회법은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뭐 그걸 어기더라도 처벌하거나 뭐 무효로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금수완박 예. 민주당에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금수완박을 하려고 예. 참 제일 연장자이신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1순위로 구명되시는 분을 법사위에 갑자기 사보임 시켜서 이렇게 참 동원한 거죠. 사실은 보고서 안타깝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제도가 발전해야 됩니다만은 의회 정치로서는 연정이라든가 볼 때 하나만 뻑일 이야기를 하던데 기회를 충분히 드렸는데 너무 물론 근데 중요한 논인데요. 우리 국회의장도 2년씩 돌려막기로 예. 돌아가면서 쓰는 게 아니라 예. 잘하시면은 계속 국회법에 따라서 2년마다 선거해서 예.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립을 지켜서 국회를 지금 근데- 국회가 왜 신뢰를 자꾸 떨어지냐면 예. 국회가 그렇습니다. 국회 법 절차가 다르고 근데 여당 할 때 야당 할 때 말이 제가 달라요.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먼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예. 본인이 다수당이 됐을 때 그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다수당이 될 때 국회 선진했던 겁니다. 예. 손해를 보고 했는데 아니 이분들이 왜냐하면 법사위도 우리가 손해 보면서 했는데 지금
지금 민주당은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장이 이제 민주당 내부뿐 아니라 사실 민주당 의견이라고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온건파, 강경파가 있거든요. 그 온건파와 또 다른 이제 소수당들이 모여서 국회라는 것이 정말 다수결이지만 수기를 통한 다수결을 할 수 있는 만들려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정치 현안 좀 여쭤보. 그러시죠,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하고 중요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알겠어요. 그게 우리 정치 변화의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제 개헌하면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은 계속됩니다. 맨날 하면서 개헌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개헌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회가 또 엄청나게 불신받고 있어요. 정치 현안 좀 가겠습니다. 자, 국회 불신을 씻으려면 국회의장부터. 국회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 소수당으로서 협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협치는 이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겠죠. 부탁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탁을 하는 쪽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부탁을 하는 쪽에서는 절대 불가라는 분들을 강행을 고집하면 그게 협치를 어떻게 부탁하는 것이냐. 이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앵간해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협치라는 것이 협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협치라는 것이 그 협치의 용어 자체가 다수당에 부탁을 하는 걸 텐데 그 부탁을 하는 거라면 민주당이 얘기하기에 앵간한 분 그래도 이 정도까지를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자면서 협치를 하자는 건 말이 되느냐.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생각하고 또 국민의 생각하고 또 국민의힘 생각하고는 또 좀 간극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선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선언이 있을 겁니다. 그 선을 대통령이시든 또는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든 다 귀담아 들어야 될 테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것이 정부의 신뢰는 결국 도덕성이라든가 또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권위가 생기는 거지. 정부가 무슨 강압적인 능력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말이 민이란 것은 물과 같아서 때로는 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것을 항상 챙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인적 풀이 다르고 또 지금 위기 인식이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민주당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거기서 들은 얘기를 좀 여쭤보면요. 정호영 후보자는 부적격자고 원천적으로 한동훈 후보자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정서에서는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서도 약간 거기 가까운 게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서도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면 대결을 해보자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해석하는 쪽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협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적어도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그 인물만을 밀어붙이면서 협치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참 그거는 내가 사실 좀 풀기 힘든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를 어떻게 보자면 만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입니다. 여기 이제 사실 굉장히 아주 그 깊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 해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 사실은 다 무죄로 드러났고 오히려 그걸 모략했던 분들이 다 죄가 있는 것으로 또 기소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유명한 그 이른바 검언 유착이 아니라 그래도 권언 유착이라 그러고 일부 방송 보도도 허위로 드러나서 사과 방송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관계는 좀 바로잡으면 예를 들어서 검언 유착에 대한 어떤 재판부의 판단은 말입니다. 어떤 증거를 댈 수 없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증거가 없다는 것이 사실 관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증거가 제가 핸드폰 얘기까지는 안 꺼내겠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도 그것이 그러면 영장을 받아오면 되는 거죠. 영장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 장관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집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범을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몰랐어요. 영장을 집행할 때 하나하나 따다본다는 것은 심지어 노트북 컴퓨터를 뜯어볼 때도 이 컴퓨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사생활이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재척할 수가 있고 영장의 집행 범위를 굉장히 엄밀하게 나누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도 만약 그 영장의 범위 내에 있었다면 압수해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그건 막연한 추정이지 이게 이제 별건 수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다가 보니까
휴대폰을 뒤졌더니 엉뚱한 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분야가 이제 너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건 사실 엄밀한 법치주의에 미뤄보자면은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일인데 아니 법치주의 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너무 분야가 방대해서 최 의원님께 하나하나 다 여쭤보다 보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법치주의 틀 말씀하시니까 그 대통령께서 총장 당시에 한동훈 후보자의 혐의를 수사하는 것을 감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찰 방해를 했다는 건 재판부 1심 재판부엔 이미 인정이 된 혐의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1심 재판부에서는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됐습니까? 마지막은? 지금 1심입니다. 지금 1심 감찰 방해를 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 혹은 징계가 오히려 약하다는 것까지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행위에 어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감찰을 하는 행위를 그 당시에 총장이 막기 위해서 어떤 한 행위가 있었다는 건 그게 말씀하시는 법치주의 재판부가 판단을 한 행위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안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2년 동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법치주의를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법치주의 있는 것이 만일 그것이 유죄가 나온다고 끝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군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 하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또 박범계 장관에 이르기까지 또 조국 장관에서부터 해서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당시 총장을 상대로 했던 또 검찰 내부에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도 있었지만 박범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그리고 이 정부의 친정부적인 친민주당적인 검사들이 또 온통 그걸 경계를 하고 또 사실은 모든 걸 다 폭로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 비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비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서 이걸 감추고 말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문제는 사업적인 판단이 난 부분만 여쭤보는 거니까 왜냐하면 사법적인 판단이 안 난 부분은 제가 사법적인 판단이 많이 났죠. 그래서 검찰이 당시에 그 총장이 뭐 지금 가처분 신청도 하고 본안 판단이 났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징계를 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사유를 대어서. 그래서요. 그 징계가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서 징계가 부당했다고 나왔죠. 아니요. 징계가 정당했다고 나왔죠. 뭐냐면 그 징계 그러니까 감찰 방해. 검찰총장이 복귀를 했죠. 사실 검찰총장의 그거나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진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감찰 방해 부분은 1심에서 그 징계가 정당했다고 나왔습니다. 그건 뭐 100% 팩트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으로서 복귀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심지어 법원에서도 지금 지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도 여쭤봤던 그 부분.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 사람만은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제 논리의 어떤 구조는 이렇습니다. 협치란 것은 다수당에 부탁을 하는 상황이면 그렇다면 이 다수당에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라고 어떤 규정한 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집권 세력이 양보를 해야지 협치를 부탁하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텐데 하재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협치의 부탁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난 지난 청문회 좀 아쉽습니다. 지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아까 우리 기동민 의원도 외전 본방에서 그렇게 좋은 뜻이라면 왜 후보자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물어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마음대로 이야기한다고 누가 믿어줍니까? 근데 이런 것이 저 아쉬운 거는 정말 그건 내가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로서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엄청난 비리가 있다 이렇게 선입견을 잡고서 이제 조국 장관 각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코미디가 돼버렸죠. 나중에 이모랑 공제했던 이모 교수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참사라고 보시는데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제가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음에 무슨 3M을 한국 3M을 한 땡땡 양이라고 생각했다든가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민주당 후보자는 민주당에 청문할 때는 그 문제도 궁금한 물어봐야 되는 것보다는 당신 검찰주의자냐?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그건 중요한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당신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검찰 수사에 관여할 거냐? 그리고 당신 예산 검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의구심이 있고 이게 민주당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또 우리 조금 전에 그랭크 말씀하신 왜 당시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느냐, 왜 감찰을 방해했느냐, 등등 해서 그걸 물어봤어야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걸 보고서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 됐으면은
아마 제 생각으로 저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리고 대통령이 저 당선인 시절에 또 후보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자를 해서 다들 깜짝 놀랐죠. 예. 놀랐는데 그때 이제 아까 뭐 칼 대신 펜이라고 했던 거. 예. 근데 정말로 그 저 무슨 이걸 적폐수사 이른바 신적폐수사의 칼로 쓰려고 했으면은 예. 수원지검장이나 서울검사장으로 했겠죠. 그건 뭐 저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총장의 인사를 통해서 했을 텐데 예. 그걸 원천 배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책임 일선에 못 나서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의 실제로 그거는 아마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분명한 공약이 뭐냐면은 검찰 수사가 과잉돼서는 안 된다. 다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은 오롯이 시스템이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하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너무 방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다 보니까 예. 궁금한 부분을 못 여쭤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예. 약간 그래서 좀 좁혀보겠습니다. 여쭤보는 네, 질문을 좀 좁혀보겠는데 아까 기동민 의원 지적하신 부분 두 가지 부분은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뭐냐 하나는 그 당시 조국 수사에 대한 어떤 판단 네.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음모론과 어떤 그 프레임을 통해서 여론전을 벌여가지고 집중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인식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수사가 정치적이었느냐 조국 장관이 정치적이었느냐는 아마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저는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장은 다른 거니까요. 그때 그럼 검찰을 비판하면서 저항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 이게 털이식 수사인데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 해도 된다는 인식인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답변할게요. 지금 좀 약간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거쳤거나 이랬으면 예. 그 일이 없었을 겁니다. 왜 조국 장관 수사가 시작되느냐 하면은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이건 한번 제도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예. 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가족들 사치 신상을 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매뉴얼과 그런 노하우에 따라서 이번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국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고 또 장관 후보자로서 우리 항상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가 큰 예. 이슈고 또 남자의 경우는 병역 문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아파트 그래서 그 부분 잠깐만 또 여쭤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그게 시작이 되어서 무슨 시민단체 고발도 있고 그래서 그 것이죠. 부분도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그 부분이 제 기억에는 말입니다. 맨 네.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처음에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뭐냐면 권력형 비리였습니다. 권력형 비리. 그 권력형 비리가 있다. 무슨 사모펀드. 예. 그렇죠.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검찰이 그때부터 언론에서 막대한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권력형 비리 혐의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압수수색과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전부 무죄로 나왔어요. 남은 것은 입시 비리. 입시 비리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되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이제 펀드 구성이라는 게 있었고 그 미진한 수사가 문제가 됐었죠. 아니요. 그러니까 검찰이 맨 처음에 그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들고 나왔던 건 권력형 비리였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자녀의 입시 비리를 가지고 낙마시키면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권력형 비리라고 분명히 대대적으로 그 당시 한번 언론 기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검찰이 흘린 혐의들입니다. 제가 그건 100% 아시잖아요.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 비리. 아니 당시에 그것도 이제 재산 공개 과정에서 그런데 그건 다 무죄로 나왔어요. 권력 비리는 대법까지 대법까지 다 무죄로 나왔어요. 권력 비리는 않습니다. 판결을 보시면은 일부 부분에 이게 있고 사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사실 확인해 보세요. 권력형 비리 부분, 조국 전 장관 본인의 권력형 비리 부분은 지금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중에 지금 살고 있는 건 다 표창장 문제. 근데 권력형 비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수사가 자녀 비리로 넘어간 거예요. 부인, 표창장. 이래서 먼지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최 의원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한동훈 후보자가 말입니다. 그 사직의 변에서 이 권력의 광기 어린 집착을 통한 린치를 당해왔다는데 그 얘기를 아마 조국 전 장관한테 한번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그 얘기에 어울리나. 뭐냐면 그때는 검찰이 수사력이나 공권력의 폭력성을 동원해가지고
린치를 가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 자, 보시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 그래서 수사 결과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안 했죠. 아니 왜 안 했습니까? 그때 저 추미애 장관하고 있을 때 윤석열 한동훈 세트로 얼마나 수사를 했는데요.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그래서 그걸 전화기를 보는데 전화기 그걸 갖고서 뭐 다른 거 뺄까봐 육탄 돌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육탄 돌격했던 검사가 오히려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자,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방어권을 다 행사했습니다. 압수수색 후보자 때요? 후보자 때? 아니 저 조국 장관이 된 조국 뒤에 전 장관 청문회부터 시작됐는데요. 압수수색이 현직 장관으로서 아니 그래서 실제로 현직 장관도 했었죠.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장관이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후보자 때 전화를 했고 후보자 때는 그 당시는 그게 이제 뭐가 저 후보자 때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재산 공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권력형 비리 혐의가 문제가 나타났고 그래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됐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 미진한 수사가 좀 미진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 펀드가 갑작스레 어떤 근거로 할 것이냐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건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그게 전체 문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일부 상당히 중대한 문제에서 근데 일과의 쟁점이라면 그중에 몇 가지 부분은 입증이 안 된다 있고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지금 뭐 난폭한구라 하는데 그 저는 조국 장관 수사 당시에 우리가 난 그 당시에 제가 출연을 많이 했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있을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를 그 조국 장관 가족 이제 정 교수의 방어권 행사 과정을 예컨대 집에 오면은 우리는 보통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거기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올 때까지 중단. 그다음에 변호사가 와서 한 장 영장을 채로 발급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당시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 또 막강한 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원님, 수사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정말 한번 되돌이켜 보시면은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의 수순과 똑같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제가 그 당시를 제가 잘 기억해서 하는 말인데요. 청문회 당시에 혐의가 어마어마한 혐의가 흘러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자 권력형 비리 검사 당시에 모든 언론에 막 어마어마한 혐의가 흘러나와요. 그런데 혐의가 있으면 나와야죠. 그래서 수사를 시작해요. 압수수색 모든 압수수색과 아주 탈탈 턴 압수수색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혐의는 하나도 증명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얼로 옮겨 붙었냐 하면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니 보세요. 지금 얼로 옮겨 붙었냐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문제가 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시에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을 그 당시에 저는 이 권력기관의 수장이라는 분이 잣대가 남에 대해서 들이대는 잣대하고 본인에 대해서 들이대는 잣대가 제가 우리 권영크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언론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될 만큼 재산 공개 과정에서 펀드라든가 그 권력형 비리요. 그 부분이 드러난 게 없다니까요. 결국은 그때 압수수색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분명히 보고 이야기되기 때문에 뭐 불확실하게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갑자기 펀드가 그 수익 배율 같은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익 배율 그리고 그것을 예컨대 자기 자본이 아니라 차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그거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간에 여러 가지 추측도 있고 억측도 있었는데 그뿐 아니라 그 시기에 사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이런 사건이 또 터집니다. 같이 터지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이게 조국 장관만을 기장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라든가 지금 최근에 이제 장하성 대사의 동생이 이제 최근에 검찰에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한 건데 그 남부지검에서 하던 금융수사부 자체도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가면서 간 거고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여쭤보는 부분이 바로 검찰이 반대를 하면 누구든 그런 방향으로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 있다는 한 일례를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게 그래서 그게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할 수 있죠. 혐의가 드러나면 해가지고 그게 안 나오면 거기서 끝내야지 수사를. 그래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버티니까 그다음에 부인 수사, 자식 수사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한 본인이 처음부터 조국 장관을 겨냥한 것도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입시 과정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마 권영크님도 그렇고 누가 공지에 올라가 보시면은 자녀의 모든 합격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절대.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악행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시작된 것이고 만일 지금의 어떤 후보자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게 엄청난 펀드에 가입했다. 근데 뭐 어느 장관 후보자가 펀드를 해서 펀드가 제 재산에 인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경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다음에 근데 우리 언론이 그러면 지난 정부 때보다 많이 순치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은 의혹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의혹이 취재하고. 어디서 나왔을까요, 최현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의혹이 어떤 의혹이 생겼겠습니까? 검찰이 흘렸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얘기겠죠. 그러나 그 흘릴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있으면. 근데 그게 전부 무죄로 드러났어요. 문제는. 전부 무죄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니, 나중에 권력형 비리 부분 이렇게 지금 다투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나중에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저 판결문 갖고 대법원 판결에 권력형 비리 부분은 드러난 게 없습니다. 예. 지금 찾아볼게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합시다.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는 이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비리도 우리가 이제 법조도 출입해봤지 않습니까? 검찰 출입하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격언에 어떤 불씨도 가만히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만히를 태우고 나중에 다 태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우리가 잠깐 이렇게 모면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큰 비리는 반드시 남게 되어 있고 그것이 그나마 우리 법치가 우리나라의 그 검찰 수사 시스템이나 경찰 수사 시스템이라든가 것들이 다소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고 없는 것을 만든다면은 그 나중에 엄청나게 오히려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게 수사를 크게 번졌는데 지금 수사를 안 번지느냐 이 문제는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은 또 당시 재산 목록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런 의혹이 지금 과연 사람이 있으면은 똑같이 진행되겠죠. 그러나 완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이 사람은 아직 입학도 안 했고 지금 그때는 입학을 해서 갔고 그 말씀하시고 자꾸 반복이 돼서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거는 그게 수사가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검찰은. 그런데 그 제가 정말 거기 고상한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대법까지 가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걸 명분으로 시작해 가지고 수사가 자녀 비리로 넘어간 거예요. 그 부인 비리로. 처음부터 동시에 진행됐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온 국민이 알 만큼 이렇게 이 청문회 제도가 정상적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문제는 왜 한동훈 후보자는 문제가 되냐면 본인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부분이에요. 법무행정에. 그런 분은 자신한테 들이대는 잣대랑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적어도 근사해야 된다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왜 조국 전 장관에 드러난 어떤 죄의 혐의가 뭐 괜찮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당시에 그 잣대를 들이내는 과정이 너무나 자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가 나오면 그러면 그 당시처럼 했으면 지금 어떻게 하냐면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자에 있는 혐의가 없는 혐의가 흘리면 언론이 그걸 대대적으로 재생산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원래 흘렸던 혐의가 그게 아니면 다른 혐의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 대한 우리 그 과정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랭크님 이게 2022년 1월 27일 날 대법원 입시 비리 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확정 판결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권력형 비리란 건 뭐냐면요. 이게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수집된 금융거래 자료도 증거 능력도 인정받았고 또 거기 보면은 그걸 몰라서 그 죄가 무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권력형 비리 부분의 혐의가 조국 전 검찰이 맨 처음에 그 수사 시작했던 이유는요. 조국 전 장관이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서 그걸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문을 가지고 수사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재법원이 판단을 내버린 거예요. 그게 보면은 그 판결문 사실 읽어봐야 되는데요. 지금 너무 확신에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겁니다. 권력형 비리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모펀드에 얽힌 저 하부에 그게 다 무죄라는 게 아니고 검찰이 맨 처음에 내세웠던 권력형 비리.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취득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맨 최초에 제기된 그 혐의가 완전히 무죄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 그거는 당시에 꼭 조국
정경심 교수 부부를 계산했다기보다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로 해서 수많은 금융 사건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른바 그 장하성 저 대사의 동생이 하던 그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절에 남부지검에 하던 금융수사부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당시에 사실 지금도 검찰이 하는 수사 중에 가장 남겨둔 게 경제범죄입니다. 경제범죄, 금융범죄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하나 따로따로 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 아이고 내가 뭐 제가 아니 그래서 제가 물론 왜, 뭐 예. 지금 왜 최 의원님한테 이걸 지금 예. 금연크님 말씀에 똑같이 공감하는 것은 예. 척도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안 되죠.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엄혹하게 적용했던 만큼 예. 엄혹한 잣대로 적용받을 것이고 그런 잣대로 어쨌든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나올 것이니까 예.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이제 제가 왜 최 의원님은 직접적인 관계도 여당 의원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에 대한 잣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가 하나만 잣대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이렇게 상당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은 여당 의원님들도 어떤 이 정치적 상황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 이런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적어도 있으면 이게 여기까지는 심각한 문제구나. 이거는 예. 당시에 그 펀드로 가지고 재산을 형성하고 불을 불린다는 건 상당히 우리 평범한 그러니까요. 그게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당시에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예, 그 간단치가 않았죠. 문화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찾아보시면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의 의미가 뭐였냐? 왜 그 대대적인 수사를 국민들이 박수를 쳤냐면요. 그렇죠. 사모펀드에 그런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다는 혐의가 있으니까 그런 혐의를 가진 사람을 장관을 시키면 안 되지. 이런 여론이 일었던 거예요. 근데 그 권력형 비리 부분은 사거리 무죄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였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당초에 그런 식이라면 누구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누구나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대부분의 형사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여기 몇 월입니까? 1월인가 2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060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게 왜 무죄가 나왔습니까? 보세요. 그건 정경심 교수의 혐의. 그러니까 제 말씀 알아들으면서 조국 장관을 상대로 이렇게 별거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건. 그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계기가 뭐냐 이거예요. 가족이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조국 전 장관이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그걸로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 이게 기사였어요. 모든 기사가 일면에 싸바르는 그게 아니면 수사를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검찰이 가서 가족을 파가지고 못하게 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검찰에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고발 사주의 쟁점 아닙니까? 검찰도 고발 없는 사건 더구나 막강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접 인지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고발을 어떻게 시키는지 기자 해보셔서 잘 알잖아요. 그 시민단체들. 그건 이쪽 저쪽 다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그렇죠. 고발은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고발을 고발을 하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검찰이 고발을 무시합니까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려요. 이번에 그 이른바 금수완박법의 문제점은 또 뭐냐면은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는 건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됩니까? 하나하나씩 여쭤보면. 제가 시간 다 돼. 그러니까 제가 왜 최 의원님한테 이걸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 의원님은 여당에 속해 계시고 여당에서는 이런 소수당. 소수당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집요하게 과거였던 그 상황까지 해서 최 의원님을 설득하려고 한번 노력해보는 이유는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몇 %까지는 차치하고라도요.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적어도 여당 의원들이 공감을 하시면 앞으로 향후 굴러가는 정치적 협상의 틀이 달라지고 이럴까봐 제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나오시면 제가 어떤 다른 부분을 가지고 여쭤보고 근데 정치라는 게 어차피 공감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공감의 예술이란 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은 왜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그 팩트 관계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러지 우리는 아니야만 반복하면 이건 영원한 대치 상태예요. 그래서 그건 사실관계 정확한 사실관계. 그래서 제가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가셔가지고요. 안 났다니까.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징역 4년이면 엄청난 죄입니다. 이게. 권력형 비리란 건 뭐냐? 제가 개념을 이게 이제
권력 비리라는 게 언론이 만든 말이죠. 그런 게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자 사모펀들이 이게 돈을 갑자기 이렇게 크게 벌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뭐 모르는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요. 그걸 같은 게 근데 이제 투자의 기재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최현님. 그런 인물이 법무장관 하면 큰일 나죠. 뭐냐면 자기 직위의 그렇죠.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인물이 장관이 하면 큰일 나. 당연히 수사해야죠. 압수수색하고 뭐 털 거 다 털어야죠. 예. 이런 여론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다 털어봤어요. 그랬더니 권력형 비리 부분은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 권력형 비리가 안 나왔다는 건 조국 아니, 장관이 직을 이용해서 권력형 비리라는 죄는 없습니다. 그런 범죄는 없고 그걸 권력형 비리라고 왜 규정을 했냐면 직을 이용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했다. 이거를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지은 거예요, 검찰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놈은 장관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수사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게 징역 4년. 정경심 교수.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조국 장관이 직을 이용해서 취득해온 정보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판단은 다른 방계적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팩트들이지. 맨 처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을 때는 왜 국민들이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 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분노하느냐 하면 검찰이 자기가 시키고 저 사람은 안 되라는 사람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을 동원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적어도. 근데 그 팩트가 뭐냐면 검찰이 맨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할 때 그 최초의 혐의가 권력형 비리, 직위를 이용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그 공분이. 아니, 그런데 그렇죠. 그런 공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한 거고, 그 아무리 그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저 총장을 분명히 견제를 하고 또 실제로 수사지휘권도 많이 발동하신 분들이 많고 뭐 그런 상황을 보자면은 그게 아무 근거 없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수사가.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최 의원님이 장관 후보자로 나오셨는데 제가 검찰이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검찰의 어떤 주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최 의원님은 검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씀을 하시고 안 좋은 입법을 할 것 같은 분이에요. 자, 그러면 검찰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검찰은. 자, 언론에 흘립니다. 저 사람이 안 좋아.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저 아주 이상한 짓을 해온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혐의가 막 뜨죠, 언론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고발시켜요.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수사를 합니다. 털어보니까 최 의원님은 깨끗하게 안 나와요. 권력형 비리가. 그럼 제가 이제 그럼 제가 대통령 후보 되는 거죠.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부인 수사하고 아들 자녀 수사하고 그래가지고 드러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 물론 이제 그 피해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피해자 관점이 아니죠. 그게 그렇게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볼 때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검찰 수사권의 남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여론이 있고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 당시의 수사 과정 진찰 보면은 지금 문제되는 거는요. 검찰이 해야 될 수사를 안 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울산 비리 문제, 다음에 원전 경제성 조사, 타당성 조사의 문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검찰 그 99만 원 사건 같은 거 검찰은 다 넘어간 그런 거. 것도 예,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이제 또 뭐 저 우리가 그래서 둔 게 이제 지금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공수처하면 되는 것이고. 그건데 그래 그것들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난 정부의 검찰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면적인 분석이 그렇습니다. 필요하고, 예. 다면 분석이 그 분석을 위해서 제가 수사를 해야 될 때를 수사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었고, 수사를 해야 될 때 안 하거나 못한 상황이 있었고, 못하게 했죠. 안 한 것도 많죠. 아니 그건 못하게 했죠. 수사를 공정하게 했으면. 그리고 대장동 수사 안 했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안 했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못하게 했고. 네? 그런 상황을 막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해야 될 걸 안 하는 상황을 막고.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자의적 수사라는 것은 이제 그건 수사 당한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런 뭐 불안함이라든가 불편함이 있겠지만은 세상에 어떻게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법을 그래서요. 그건 이제 각자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검찰이 수사 기소를 자의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하자고 머리를 맞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만든 게 조국 민정수석하고 당시에 만든 게 4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고 그래 했던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수본을 만들고 근데 그걸 다 지금 다시 또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검찰 수사권 전체를 검수완박의 그 이야기고 그건 우리가 지은 말이 아니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파들이 지은 말이에요. 제가
최 의원님 너무 오늘 괴롭혀드리는 것 같아서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뭐야 자꾸 도망가려고 도망가게 나도 국회 일을 해야지 국회 일을. 지금 기동민원도 사기이 같잖아요. 여기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시고 하면 이게 저쪽하고 대화하기도 쉽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건 뭐 모르는 바 아니고. 그래서 저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왜 여기에서 이건 달라 몰라 이것만 하실 게 아니고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검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좀 팩트 체크를 좀 정교하게 하셔가지고 지난 뒤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해가지고 했는 점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언론이 추가로 좀 팩트 체크로 개선해 주면 저는 지금 제가 되돌이켜 보면은 뭐 국민 전체가 어떤 그 일종의 그 편견에 사로잡힐 때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 자체를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시작이 똑같습니다. 전부 청문회에서 청문 자료를 보다 보니 권력형비리 혐의가 나왔죠. 갑자기 왜냐면 보통 장관이나 이런 후보자에 볼 수 없는 펀드가 나왔거든요. 펀드가. 근데 당시에 옵티머스 라임 뭐 이런 문제도 생겼고 엄청난 피해자도 생겼고 또 뭐 우리 보듯이 장하성 대사의 동생이 뭐 해가 최근에 검찰에 다시 수사되고 있습니다만 보듯이 그렇고 그런데 그 와중에 무슨 이유였는지 남부지검에 설치되어 있던 금융수사부는 없애버리고 하는 이런 사건에서 이게 뭐냐 도대체. 혐의들을 기억하고 계신 거고 그게 나중에 권력형 비리 혐의가 그러니까 이 어떤 팩트 부분은 한번 가서 보좌관들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금융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비리한 거 그 개념만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당시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가 불길처럼 솟아올랐던 이유는 권력을 이용해서 얻어낸 정보로 사익을 취했다는 혐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분노에는 다 이유가 있고요. 아니요. 이유가 있고 다음에 그게 터무니없고 당시에 그리고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아주 높을 때였습니다. 조국 장관도 최 의원님 참 이 커피 뭐죠? 이거 아까 하나로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수사라면 최 의원님이 장관 후보자가 되시면 제가 만약 검찰총장이면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주요직에 있으면 누구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장관 안 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범죄 정보가 모두 모이는 데 아닙니까? 소문과 그 소문 하나 몇 개 흘려요. 그럼 언론은 받아 써요. 그다음에 그렇게 못 쓰죠. 아니요. 왜 못 씁니까? 그때 당시에 다 혐의 지금 다 그래서 법제가 강화되고 해서 임의로 비사실 공표죄가 그게 적용되는 비사실이 아니죠. 뭐냐면 비사실을 검찰이 공표한 게 아니고 검찰 출입해 보셨잖아요. 수사받은 방향이 있으면 요즘도 그렇게 비사실 막 공표되고 있습니까? 아니 수사하는 방향이 있으면 혐의를 흘려요. 그럼 언론이 단독이라고 써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권력형 비리 근거가 있으니까 다음에 불이 붙는 거지. 아니죠. 권력형 비리라고 흘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혐의잖아요. 그리고 고발시켜요. 그다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 들어가요. 근데 거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나왔단 말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 제가 또 말씀해. 권력형 비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권력형 비리는 조국 장관이 한번 당시에 조국 장관 수사 일지를 한번 그래서요. 저는 언론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요즘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 난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 인기 가장 높고 또 조국 민정수석이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이 텀블러 하나만 들고 있어도 좋아요가 정말 수천 개 수만 개 쌓이고 사람들이 왜 저 사람 저렇게 멋지고 잘생겼냐고 하던 지지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급전직하러 갔을까? 제가 그거는 아무리 그게 무슨 집요하고 하지만 검찰이 그와 같은 그런 수사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당시에 그게 그 청문회 과정에 재산 형성이라든가 재산에 있는 펀드의 문제 또 자녀의 그 입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면서 점점 국민적 의혹이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내로남불이라는 말까지 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영크님 식으로 보자면은 피해자적 관점이라고 보자면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피해자적 관점이 아니고 조국의 관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듯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부분에 공감을 한번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지금은 그 수사가 이제 정리돼 가지고 지금 뭐 두 개로 이제 만들어 나가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눈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범죄는 처벌을 해야죠. 아닙니다. 범죄는 처벌을 해야죠. 범죄 자체를 지금 처벌을 못 하도록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찰서 지금 한번 사회부 기자 물어보십시오. 수사 경찰이 굉장히 이게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합니다. 굉장히 그 업무가 많고 더구나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까 경찰로 수사가 다 넘어와요. 경찰이 지금 그 막중한 업무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팩트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98%의 수사는 원래 경찰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특정 범죄 그건 지금도 검찰이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꾸 지금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이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단순 사건의 경우는 인지와 그게 있죠. 경제랑 부패요. 예, 경제 부패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그것도 하잖아요 지금 검찰이. 경찰에서 하죠. 경찰에서도 하고 검찰에서. 그러니까 검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 사건 그거 건드렸다가 완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전체를 해산해야 된다고. 이것들이 저거 범죄한 쏙 검찰 수사 대상에 벗어나게 하려고 야합했다고 그렇게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직무 관련 수사. 지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보세요? 예, 지금 국민들은 여론을 봐야 되고. 최 의원님 검찰 오래 출입하셨죠? 검찰을 했죠. 예. 잘 아실 텐데 자꾸. 잘 아는데 검찰 특종도 하셨죠? 예? 어떻게 특종하셨나요?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흘려주잖아요. 아니 흘리죠. 저는 뭐 좀 이렇게 무능한 기자였으니 모르지만 아니 검찰 관계자가 안 흘려주고 어떻게 특종을 합니까? 검찰 특종을 어떻게 하냐고요? 네. 반개 수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아니. 뭐 저는 사실 말씀드리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들이 받은 수사 기록을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흘려줘서 특종하는 그 많은 사례를 전혀 못 보셨습니까? 저희는 뭐 MBC 같은 큰 그런 것들이 아니어서 못 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수사를 저희들은 법원 검찰은 수많은 조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 더구나 피의자라든가 또 피고인의 조서 같은 걸 변호사의 이제 도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현님 뭐 지금이야 이제 언론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시지만 당시에 그 문화일보 계셨으니까요. 예. 문화일보 그 조국 그러니까 다른 신문은 못 믿어 본인이 나오신 신문은 믿으실 테니까요. 네. 그 당시에 수순을 일면 톤만 한 3일만 보십시오.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수사가. 예. 그 수사 후보자 분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전체 왜냐하면 보도들이 사실 아마 어느 장관 후보자나 혹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재산 문제 특히 신경을 쓰고 하니까 그분의 재산, 그분에서 펀드가 있다는 사실, 뭐 자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청문 자료로 공개되고 요청되고 하는 것도 공개되고 본인이 해명한 과정에서 해명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일인데 하여튼 뭐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이 여쭤봤는데요, 재 의원님. 그 뭐냐 하면은 제가 취지는 그겁니다. 예, 뭐냐면 사실관계를 잘 따져서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에 대해서 왜 어떤 사람들은 검찰 개혁을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근데 왜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그렇게 검찰총장 했던 분을 대통령을 뽑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당시에 굉장히 많이 그리고 이분이 지난번 때도 뭐 권력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특히 더 엄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그 검찰관이라는 것은 이건 파사 현정이다. 그리고 그 악을 척결하는 사람들이지 작은 권력자의 범죄가 가장 중요하죠. 검찰이 뭐 누구 뒷조세 그런 언론이야 누가 그럼요. 검찰이 권력자 그리고 당시에 제일 권력자가 역시 또 조국 장관이었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건데 한편으로 저도 뭐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저도 뭐 참 그러니까 사이로 정말 이제 끝낼 시간이 됐는데요. 그 최 의원님 그 여당 의원님 되셨으니까 주변 동료분들하고 이건 뭐 누구를 위한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거에서 그런 분이 이제 총장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그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검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 나라가 거의 50대 뭐 0.7% 차이 50대 50인데 왜 이 많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여당 의원님들이 공감을 할수록 집권당이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통합과 어떤 우리 사회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성공한 정부가 되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또 집권당이 되고 이런 과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또 풀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런 선입견과 그런 예단으로 자꾸 이렇게 규격화해가지고 자꾸 몰아가니까 되게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검찰지상주의자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검찰지상주의자도 지금 아니고 대통령 말씀이시죠? 지금 대통령이 예. 또 저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 배경은 또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약간 이제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인식은 있지만 그건 완전히 검찰에서 배제를 해서 이 사람 이분이 영어도 잘하고 정말 로스쿨에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해서 그리고 하나 딱딱 붙일게요. 예. 이 검찰이 과거에 지적재산권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통상협정 때문에 예. 주로 미국하고 우리 선진국에서 많이 시작됐어요. 제 말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미국 갔을 때 이런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 때문에 예. 미국이 이렇게 스타트업이 배를 받고 그 뭡니까 차고에서 뭐 이랬던 친구들이 떼돈을 벌고 큰 성공을 하는 거구나. 예.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누가 대기업 납품하면서 다 뺏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성공할 수 없는 나라라는 예. 인식. 예. 그래서 나라자면은 이 총장 출신이 이제 미국에서 예. 이제 지적재산권은 서로 공유하고 미국이 특히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그게 중국에 대통령께서 한동훈 후보자를 예. 뽑으신 이유라고 직접 설명하신 예, 거란 예, 말이에요.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 100% 받아들이더라도 네.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요. 예. 우리나라 같이 큰 나라고 우리나라 같이 교육이 발전하고 우리나라 같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한동훈 후보자 그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나 외국 뭐 나가서 그 뭐 통상 절차를 살펴보고 이럴 분이 적어도 그 한 분은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 하버드 나오신 분들도 많고요. 제가 알기로. 예.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자 똑똑한 분이라고 뭐 인정을 하자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한 명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지금 절대 다수석을 가진 야당에서는 저 사람만은 안 돼 하고 있는데 그 한 명 그런 부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다면 그런 다른 대체제는 꽤 많단 말이에요. 절대 대체 불가하게 지적재산권에 대해 전문가신가요? 한동훈 후보자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버드하고 박사하고 거기서 정말 지적재산 공부하는 부분을 장관으로 안 치시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이 협치를 위해서 이런 분들은 양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세트했으면 좋겠다니까만 그러나 지금 아니 대통령이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근데 왜 그분이어만 될까요? 이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이. 아니 그건 왜냐하면 제일 책임자로 본 것 같고 옛날부터 유일무이하게 대체 아니 그게 아니고 또 하나는 이게 있겠죠. 이 스티그마를 좀 벗겨주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채의식이 있는 거죠. 부채의식. 왜냐하면 부채의식을 가지고 인사를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지위로 밀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위로 하고 그리고 아마 뭐 두 분 사이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저 한 후보자는 그 분야에 좀 집중해달라.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 말고 들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 한 절반 정도는 외국에 있을 것이다. 선진법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갑질을 없애고 공정 생태계 이건 법제와도 관계가 중요한 있거든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그리고 ISD에 대한 소송 대응도 하고 뭐 어떤 거요? ISD 국가소송. 국가소송. 예, 국가소송, 지적재산권. 예. 이분이 우리나라의 완톱의 최고 전문가입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그렇게 따지면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아니지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그 스티그마를 그러니까 당신도 엄청난 낙인이 찍혔지만 그러니까 부채감 부분이 강한 건가요? 아니면 이 전문가 부분이 강한 건가요? 전문가 부분이 강하죠.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법제랑은 또 실제로 실행해 본 사람 또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법제를 공부를 했고 미국 변호사를 해본 사람 이런 사람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사람도 쉽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번 찾아오라 그러면 한 10분 찾아올 수 있는데요. 아니 근데 그게 막상 옛날에 우리 여러 장관 후보자님들 무슨 하버드 JD를 했는데 SJD를 했나요? 뭐 낭만 일도 있고 뭐 등등 몇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뭐 인재 고르기 어렵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는 잘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다만 우리 당선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건 대통령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그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우리 그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정부 일을 다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입법법 완벽하게 견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견제로서 한번 견인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만나시면 그 말씀 합니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최 의원님 뭐 제가 고문당했습니다. 너무 어떤 좀 집요하게 여쭤본 것 같은데 제 어떤 취지는 살펴봐야죠.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말 상당수가 그런 어떤 사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다.
어떤 그런 판단하고 있는 분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 상당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 그렇습니다. 있어서 그 상당수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점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것인가 이게 그 접점을 위해서는 팩트에 그렇습니다. 대한 어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집요하게 질문했다는 부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려들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는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 그런 분은 아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검찰주의자도 아니고. 앞으로 그건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면은 지켜보고 저는 뭐 최 의원님도 큰 역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그렇게 만약 하겠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직접 제가 이게 뭐 소개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더욱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는 저는 억지로 없는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길 바라겠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삶이 피폐해지거든요. 우리나라 절대 저는 성공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그래서 저는 뭐 좀 우리 아까 한 뒤로도 민주당 의원님 전화도 해서 이 정치적 이 양극화 갈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민주당 의원님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뭐 돈 얼마 못 드리.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